11학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전 시가를 우리가 배웠고요. 오늘부터는 현대소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14쪽을 펼쳐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교재 114쪽을 보면은 서술자와 시점이라는 제목의 단원이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화자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했잖아요. 화자가 누구이고, 화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가 우리가 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다면, 이제 이 현대소설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술자, 그 다음에 시점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문제에서 나왔던 기출된 문제들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면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다양한 관점을 제시한다. 작중 인물이 아닌 서술자가 등장하여 그 다음에 이야기 내부 서술자의 자기 고백, 그 다음에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 시점에서 묘사하여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문제의 선지들에 보면은 서술자와 시점이란 것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서술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설에서 작가를 대신해서 독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을 서술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시에서 작가를 대신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화자라고 했잖아요. 소설에서는 그것을 서술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술자는 작가가 의도를 가지고 꾸며낸 인물로 작가의 대리인이야. 작가를 대신하는 사람. 그런데 앞에 나온 것처럼 꾸며낸 인물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리인이 아니라 허구적 대리인이라고 허구적 대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따라서 작가와 서술자는 같은 인물이 아니다. 물론 작가가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땐 우리가 그걸 자전적 소설이다라고도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작가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 그건 수필이나 아니 에세이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작가와 서술자는 같은 인물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점을 한번 볼게요. 자, 시점은 소설 속 인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네. 소설적 인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관점. 자, 시점은 서술자의 위치와 서술자가 누구에 대해 또 어디까지 서술하느냐에 따라 다음에 네 가지로 나눈다 라고 했어요. 자, 크게 보면 이제 이렇게 네 개가 있죠. 자, 그래서 자, 서술자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서술자, 우리가 위에서 봤지만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작품 밖에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안에 있느냐? 그러니까 작품 속에 그 인물이 있느냐? 아니면 작품 밖에, 그러니까 그 작품 속에는 없는 거겠지, 그쵸? 자,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 서술자가 그러니까 그 소설에 보면 주인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인공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안다, 모른다,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어. 그러니까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작품 안에 있어.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주인공의 마음을 다 알아. 주인공의 마음을 알아.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럴 때 1인칭, 자기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번에는 서술자,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작품 안에 있어. 작품 안에 있는데 주인공의 마음까지는 모르는 거야. 즉, 서술자, 작품 안에 있는 서술자가 다른 사람, 주인공의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마음은 알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때는 관찰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를 우리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번에는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작품 밖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이 작품 안의 인물이 아니야. 자, 그럴 때 그 인물들의 모든 마음들을 다 알고 있어. 속마음, 생각,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 마치 신처럼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그럴 때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여러분이 읽고 있는 그런 소설들 있죠. 읽고 있는 소설들은 이제 대부분 전지적 작가 시점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서술자가 이 작품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서 이제 사건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인물들의 생각이나 인물들의 마음까지는 모르는 거야. 그냥 인물들의 행동만 이제 전달해 줄 수 있어. 자, 그러면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소설의 시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걸 나누는 기준은 서술자가 어디에 있느냐, 작품 안에 있느냐, 작품 밖에 있느냐, 네, 그걸 따지는 게 아주 기본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예. 각각의 시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나왔어요.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1인칭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은 일단 그러니까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어요. 작품 안에 있어서 나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전달한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1인칭이라는 게 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인칭 시점은 일단 나가 작품 안에 등장을 해야 돼요.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1인칭 주인공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서술자가 결국은 누구라는 거야? 그렇죠. 결국은 주인공이다. 그러면 봐봐. 이 나라는 게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잖아. 누리한테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그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이 주인공이야. 그렇다면 주인공의 속마음이나 생각이나 이거를 너무너무 잘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주인공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직접 드러낼 수 있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뭐 슬프다. 나는 기쁘다. 아니면은 나는 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말할 수 있지. 왜냐하면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나니까. 그러니까 자, 그래서 독자는 주인공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마치 그 사람이 나한테 직접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왠지 주인공에게 친근감과 신뢰감을 느낄 수 있다. 주인공과 좀 가깝게 느껴진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이런 거리는 뒤에 또 내일 배우겠지만 1인칭 주인공 시점은 그래서 마치 이제 내 친구가 나한테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예. 자, 사건이 주인공 내 입장에서만 서술돼. 왜냐면 이제 내가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만 이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거는 내가 이야기를 전달할 수가 없는 거야. 예. 자, 그래서 독자는 주인공이 보고 느낀 것만을 알 수 있고, 그렇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서술 내용이 어떨 수가 있냐면,
주관적이기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서술자, 이 나라는 서술자를 통해서 그 사건을 전달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주관적.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건, 뭐 A라는 사건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썼어. 예. 이 A라는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부정적으로 우리한테 이야기를 전해주겠죠. 그러면 독자는 이 A라는 사건이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우린 그거는 모른다는 거야. 우리는 그냥 이 나가 전해주는 부정적 이야기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또 이렇게 나의 생각을 잘 알 수 있지만 또 전체적인 이야기를 또 잘 알 수 없는 또 단점이 있어요. 자, 우리가 1인칭 주인공 시점인 거를 이제 간단한 이 소설로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보면 쭉 22세쯤 된 책상 도련님이 그때 나로서는 그래서 이렇게 소설에 나라는 말이 나와요. 자, 나로서는 근데 이제 이 내가 여기에 주인공인가 봤더니 여기는 다 지금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나왔어.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을 들을 때 과연 그게 사실일까 의심이 날 만큼 나는 귀가 번쩍했어. 이거는 사실은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감정이잖아요. 그쵸? 예. 나는 꿈에도 들어본 일이 없었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보면 알겠지만 여기도 1인칭이라는 말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1인칭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소설에 뭐가 나온다는 거야? 그렇지. 소설에서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 서술자인 나가 여기도 등장을 한다는 뜻이야. 나라는 게 등장을 해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1인칭 주인공 시점과 같죠. 자, 그런데 아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주인공이야. 그런데 1인칭 관찰자 시점은 내가 이야기를 전해주긴 하지만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을 따로 있어. 그래서 주인공을 관찰해, 옆에서. 보통 그래서 주인공의 친구이나 뭐 주인공의 가족이거나 아마 그렇겠죠. 가까이에 있어야 관찰할 수 있으니까. 자, 관찰해서 내 이야기를 전해주는 게 아니라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어요. 내가 본 주인공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건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어. 자, 그렇다 보니까 나는 할 수밖에 없잖아. 아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내가 내 이야기를 하니까 내 속마음이 어떤지 내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실제로는 슬프다든지 이런 거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1인칭 관찰자 시점은 내가 그 주인공을 관찰만 하니까 당연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밖에는 몰라. 그 사람이 정말 무슨 생각하고 또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등장인물들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해요. 그냥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읽는 우리 독자는, 그러니까 그 소설을 읽는 독자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지. 아, 이런 행동을 한 거 보니까 이런가 보다. 뭐, 아니면 이런 행동을 하니까 이런 감정을 느끼나 보다 하고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등장인물의 내면이 직접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독자는 긴장감과 신비감을 느끼며 인물들의 심리와 성격을 어떻게 한다고? 그렇지. 추측하며 작품을 읽게 된다라고 했어. 위에 1인称주인공 시점 같은 경우는 내가 나는 뭐 좋다, 나는 싫다, 뭐 이런 식으로 감정 표현을 직접 말해주니까 우리가 그냥 뭐 그런 걸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1인칭 관찰자 시점 같은 경우는 그런 감정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얘가 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얘가 얘 싫어하나 봐. 이런 거를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 사랑손님과 어머니라는 소설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오키, 이거 엄마 갖다 드리고 지나간 달 밥값이라고 응? 하고 이제
뭐 누가 이제 밥값을 준 거겠죠. 그러자 나는 해서 여기 또 나. 그렇죠. 서술자가 등장했어요. 자, 나는 그 봉투를 갖다가 어머니에게 드렸어. 지금 이제 누가 전해주라고 했나 봐요. 자, 어머니는 근데 봉투를 받자 갑자기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 이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관찰할 수 있잖아요. 자, 그 전날 달밤에 마루에 앉았을 때보다도 더 새하얗다고 나는 생각됐어. 그쵸? 지금 나의 생각인 거잖아? 관찰자의 생각. 어머니는 봉투를 들고 어쩔 줄 모르는 듯이 초조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이 오키라는 아이가 엄마를 관찰하면서 이제 썼죠. 엄마 얼굴이 파랗게 질렸고 새하얗게 됐고 막 초조하고 그런데 엄마가 왜 그런지는 모르는 거야. 그쵸? 왜냐하면 나는 엄마가 아니잖아? 나는 그냥 엄마를 관찰하는 관찰자이기 때문에 엄마가 왜 이상하다? 엄마가 이상해. 그런데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소설을 읽는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어요. 앞뒤 글을 읽어보면은, 이 엄마가 이제 아저씨를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정작 이 관찰자인 나는 이제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전달을 해주는 것 뿐이죠. 네. 자, 여기 이제 하나 뭐 이렇게 보충으로 넘어갈까요? 자, 못 믿어 서술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자, 1인칭 시점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생각을 전하는 거고 또 내가 본 것을 전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이야기는 우리 알 수가 없는 거야. 예. 그쵸? 그러니까 얘가 좋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좋은가 보다 생각해야 되고, 또 얘가 또 이렇게 바라보면 또 우린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인칭 시점의 그 어떤 서술자가 판단한 게 반드시 100% 옳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위에 나와 있는 이 사랑손님과 어머니, 예, 밑에도 나와 있는데, 이 소설 같은 경우도 여러분 뭐 읽어본 친구들이 있겠지만, 이 오키라는 애가 6살 난 여자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그 어른들의 어떤 미묘한 그런 감정 같은 거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얘가 보기에, 이상하다. 왜 아저씨는 엄마 얘기만 하면 뭐 얼굴이 빨개지지? 왜 아니면은 뭐 엄마는 왜 그렇지? 그냥 그렇게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엄마랑 아저씨가 서로 좀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이 소설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를 이제 이렇게 서술자로 내세워서 뭔가 사실은 이제 어른들의 연애가 좀 무거울 수도 있고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좀 이렇게 순수한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어요. 네. 자, 다음은 자, 3인칭 시점을 한번 보도록. 자, 이제는 서술자가 작품 안에 없어.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는 거야. 작품 밖에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관찰자라는 게 1인칭에서도 있었는데, 이 관찰자 시점은 뭐야? 인물의 속마음은 몰라. 속마음을 모른 채 그냥 그 상황, 겉으로 보이는 상황을 관찰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시점을 이제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해요. 아까 1인칭 관찰자 시점과의 차이점은 이 상황을 관찰해서 이야기를 서술하는 이 사람이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작품 안에 있었다면 3인칭 관찰자 시점에는 이제 작품 밖에 있는 누군가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이게 작품이고 서술자가 지금 어때? 작품 밖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야. 네. 자, 서술자가 일체의 해설이나 평가를 내리지 않아. 왜냐하면 이 서술자는 그냥 관찰만 하는 거야. 관찰만 하기 때문에 이 인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느낌인지, 이거는 모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아. 평가는 누가 하는 거? 그냥 독자가 하는 거죠. 독자가, 이 소설을 보고서. 예. 자, 서술자가 평가를 내리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객관적인 태도로 등장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관찰하여 전달한다. 그냥 이 사람들, 요 인물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아니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그냥 그것을 우리 독자한테, 읽는 우리한테 그냥 전달만 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 적극적으로 상상하면서 들어야겠죠. 왜냐면 이 사람들의 속마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과 이 사람과의 무슨 관계일까? 아니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또 어떤 감정일까?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상상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극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머, 얘랑 얘가 좋아한 거였어? 몰랐네?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야. 읽을 땐 잘 몰랐는데. 처음에 읽을 땐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야. 근데 이제, 뭐 1인칭 주인공 시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니까 뭐 자기 감정을 미리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긴장하면서 읽을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3인칭 관찰자 시점은 나중에 어머 진짜 그랬어? 라는 어떤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김동인의 감자라는 이제 1920년대 소설인데요. 네. 자, 볼게요. 밤중 복녀의 시체는, 자, 여기 보면 등장인물 누구 나왔죠? 그렇죠. 복녀 나왔어요. 자, 왕서방의 집에서 남편의 집으로 옮겼다. 자, 왕서방 있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 나와요. 네. 소설 나오면 소설은 인물들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물들을 꼭 표시해야 돼요. 자, 지금 이제 세 사람 나왔죠? 복녀, 왕서방, 남편 있죠. 자, 복녀는 결혼을 한 여자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남편이 있다고 하니까. 자, 옮겼어요. 그리고 시체에는 세 사람이 둘러 앉았다. 자, 남편, 왕서방, 그 다음에 의사. 자, 왕서방은 말없이 돈주머니를 꺼내어 복녀의 남편에게 주었어. 자, 왕서방이 남편에게 돈을 주었어. 이제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한방 의사의 손에도 10원짜리 두 장이 갔다. 왕서방은 의사에게도 돈을 줬어. 자, 이튿날 복녀는 뇌일혈로 죽었다는 진단으로 공동묘지로 실려갔다. 자, 여기 보면은 도대체 이 왕서방은 남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 건지, 아니면 남편은 또 어떤 마음인 건지, 뭐 의사는 어떤 생각인 건지 그런 거 안 나와 있죠. 그쵸? 마치 지금 여기 네, 여기에서 자, 지금 이게 왕서방, 그 다음에 뭐 남편, 그 다음에 의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그냥 왕서방이 남편에게도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왕서방이 의사에게도 돈을 줬다. 그냥 그것만 알 수 있는 거죠. 왜 돈을 줬는지, 그 다음에 돈을 주면서 뭐 어떤 감정으로 했는지, 그 다음에 이걸 돈을 받은 이 사람들은 마음이 어떤지 그런 거 나와 있지 않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거든. 작품 밖에, 그냥 이 장면, 이 세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그냥 작품 밖에서 보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말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서술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이제 3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예. 가장 독자의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설명이 많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시점.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안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이제 그 서술자가 신과 같은 이차. 아까 지금 위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 서술자가 각 인물에 대해서 속 마음까지 서술한다라는 거야. 이 서술자가 관찰만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인물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느낌인지까지도 다 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다 독자들한테 알려줘. 알려준다. 그게 바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자,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속마음이나 뭐 사건의 처음과 끝을 모두 말해주는 시점이야. 자, 그래서 이 서술자가 때로는 작가가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작가가 정말 이 소설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드러내 주겠죠. 아무래도 이 작가가 여기가 인물이 세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이제 작가가 좋아해. 좋아하는 긍정적인 사람이야. 이 사람 둘은 예를 들어서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해봅시다. 이 서술자가. 자,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작품을 쓴 작가가 이런 인물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이런 인물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작가의 말을 대신해 준다. 그래서 우리 앞부분에 나왔잖아. 서술자가 허구적 대리인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작가의 생각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전지적 작가 시점은 독자가 특별히 막 이렇게 뭐 상상을 하거나 아니면 왜 그러지? 막 이렇게 굳이 그런 게 많이 필요 없다는 거야. 그냥 이 서술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 아, 얘는 착한 애구나. 아, 얘는 나쁜 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서술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가게만 돼. 그래서 아무래도 독자가 뭐 상상하는 이제 그런 거는 좀 제한이 될 수가 있죠. 예. 왜냐하면 이 서술자가 이미 다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잔인한 도시라는 이제 그 소설을 한번 볼 건데요. 항상 이제 뭐 문제에서도 그렇지만 소설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소설을 다 이렇게 문제를 낼 때 다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시는 뭐 짧으니까 전문을 다 보여주지만 소설은 일반적으로 너무 길어서 다 보여줄 수가 없고 일부분만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앞부분 줄거리다라고 해서 너희가 꼭 알아야 될 상황들을 이제 이 줄거리에 넣어줘요. 그래서 사실 앞부분 줄거리가 되게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부분의 내용을 이 몇 줄에 딱 요약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쓰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교도소에서 출감한 사내가 나왔네요. 인물. 세장수가 방생을 외치며 방생은 이제 그 동물들을 풀어주는 거죠. 그렇죠. 방생을 외치며 새를 파는 것을 본다. 자, 이제 여기 세장수 나왔네요. 자, 사내에는 없는 돈에 새를 사서 날려준다. 어, 어느 날 사내는 새장수의 비밀을 알게 된다. 새장수는 새의 날개에 가위질을 해서 멀리 못 날아가게 하고 판 다음에 깜깜한 밤마다 나뭇가지에 전깃불을 비추어 빛에 놀란 새들을 다시 잡아들여 되팔았던 것이다. 네, 이제 이게 이제 새장수의 비밀이었던 거예요. 자, 사내는 이내 물체의 정체를 알 수 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읽었지만 뭐 나라는 말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인칭 시점은 아니야.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는 건 아니죠. 이제 밖에 있는데, 그냥 관찰만 하는 거냐, 아니면 속마음을 다 아는 거냐, 그것만 우리가 따져보면 되겠죠. 사내는 정체를 알 수 있었다. 다름 아니라 그것은 방금 숲속의 불빛에 쫓겨온 한 마리의 새였다. 자, 부드럽고 따스한 감촉이 손에 닿을 때부터 사내는 벌써 그것을 알 수도, 사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알아? 그쵸? 사내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만약에 관찰자 시점이었으면 사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몰랐을 거야. 그런데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사내가 뭐 성냥불을 켰을 때 달려든 게 분명했다. 그리고 이게 판단을 해주는 거잖아.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라는 거. 예. 전지적 작가 시점은 그러니까 모든 인물들의 속마음까지도 우리가 다 알게 된다. 알 수 있는 예, 그런 시점을 말하고 있어요. 자, 다음, 아이고. 네. 자, 그 다음에 자, 117쪽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네 가지 시점을 이제 다 배웠는데 물론 이렇게 사실 이론으로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작품을 보고 여러분이 이게 1인칭 시점이구나, 뭐 3인칭 시점이구나라고 이제 여러분이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이론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자, 이 네 개 시점 말고 하나를 선생님이 더 이야기할 건데 여기 보면
초점화자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초점화자. 아마 좀 생소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거의 잘 못 들어봤을 텐데, 뭐냐면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그러니까 이제 3인칭 시점이겠지. 그렇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나 3인칭 시점이겠죠. 작품 밖의 서술자가 그 인물들 중에 어느 한 등장인물, 한 명, 어떤 한 명의 등장인물의 속마음에 들어가서 그 인물의 시점에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말하는 시점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럴 때 그 속마음에 들어간 등장인물을 초점화자라고 해 라고 돼 있는데 여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서술자가 밖에 있죠. 작품 밖에 있어.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서술자가 여기 보면 이 작품 안에 인물이 A, B, C 세 명이 있잖아요. 세 명. 그죠? 보통은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은 이 서술자가 A의 속마음, B의 속마음, C의 속마음을 이렇게 다 서술을 하는 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소설 같은 경우는 서술자가 마치 이 사람 안으로 들어간 거야. 이 A라는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이 A의 입장에서 B를 보고 A의 입장에서 C를 보는 것을 또 이제 우리한테 전달해 주기도 해요. 네. 자,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초점하자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 뭐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짧은 글이긴 한데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고. 손창섭의 비 오는 날이라는 이제 소설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비 내리는 날이면 원구의 마음은, 자, 원구 한 명 나왔습니다. 자, 원구의 마음은 감당할 수 없도록 무거워지는 것이었다. 원구의 마음이 참 무겁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으면서 다 모든 것을 아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A의 속마음도 서술한 거야. 원구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자, 그것은 동욱 남매의 음산한 생활, 동욱 있네요. 동욱 남매의 음산한 생활 풍경이 그의 뇌리를 영사막처럼 흘러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얘가 왜 마음이 무거운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이 원구라는 사람이 왜 마음이 무거운지 아마 동욱이라는 사람과 그 동생, 뭐 남매라고 했으니까 여동생이 음산한 생활 풍경했으니까 뭔가 이렇게 그 삶의 어두운 부분, 어두운 삶,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원구의 마음이 힘들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빗소리를 들을 때마다 원구는 의뢰, 동욱과 그의 여동생 동욱, 여동생 이름이 동욱이네. 여동생이 생각나는 것이었다. 비 올 때마다 동욱이 생각난대요. 그들의 어두운 방에 쓰러져가는 목조 건물이 비의 장막 저편에 우울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자, 그래서 요 앞부분은 작품 밖의 작품 서술자가 원구의 마음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지. 비 오는 날이면은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 왜냐하면 이제 이 동욱과 동욱 남매의 삶을 생각하니까 아마 우리가 이제 이 앞에 내용은 배우지 않았지만 동욱과 동욱이는 이렇게 뭐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좀 불행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구가 마음이 힘들다는 거야. 자, 중간 줄거리가 동욱의 집에 방문한 원구가 어린 시절 이후 처음으로 동욱을 보게 된다. 아마 동욱이가 어릴 때 보고서 한동안은 못 봤나 봐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살결이 유달리 희고 눈썹이 남보다 검은 그 여인은 동욱이겠지. 원구를 내다보며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저게 동욱인가 보다고 속으로 생각해서 누가? 원구가. 그렇죠. 생각하며 여기가 김동욱 군의 집이냐는 원구의 물음에 여인은 말없이 약간 고개를 끄덕여 보였을 뿐이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 태도는 거만해 보이는 것이었대. 누가 생각하기에? 그렇죠. 원구가 생각하기에 눈썹도 까딱 안 하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고개만 까딱한 거 보고 약간 거만해 보였다는 거지. 자, 이거는 그러니까 원구의 입장에서 동욱이를 바라보니까 그런 거야. 뭐야, 쟤 약간 조금 거만한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그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으면 서술자가 직접
동욱이의 마음을 이야기해 줬겠죠. 동욱이가 왜 그랬는지, 뭐 창피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뭐 정말로 거만해서 그런 건지는 얘기해 줬겠지만, 지금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서술자가 지금 이 원구라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원구라는 사람 입장에서 소설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동욱이의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거지. 원구 입장, 원구는. 예. 그래서 이 소설은 마치 1인칭 관찰자 시점처럼 보여.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구가 1인칭 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원구가 이 동욱이와 동욱이를 관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인칭 시점이 아니라 서술자가 밖에 있는 3인칭 시점이에요.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특별히 어느 한 인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 이런 시점도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도록 합니다. 요런 게 사실 문제가 나오겠죠. 그렇죠? 네. 자, 위에서 초점하자는 원구예요. 그렇죠? 서술자가 원구의 속마음에 들어갔으므로 원구의 심리와 그런 심리를 느끼는 이유까지 모두 설명해주고 있지. 한편 원구 2의 등장인물인 동욱의 심리는 서술되지 않아. 그렇죠. 동욱이의 마음은 어떤지 잘 몰라. 그렇죠. 원구는 동욱이의 마음까지는 모르잖아. 원구는. 그렇죠. 다만 원구의 시각에서 동욱을 관찰한 내용이 서술될 뿐이지. 이러한 시점을 특정 인물을 초점하자로 선택한다는 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택적 작가 시점 혹은 초점 화자의 심리만 제한적으로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 작가 시점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로 나올 땐 이렇게 나와요. 자, 서술자는 대체로 특정 인물의 시각에 의존하여 다른 인물을 서술 대상으로 포착한다 했는데 이때 이 특정 인물의 시각에 의존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 초점 화자를 말하는 거야. 자,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한다. 마찬가지고요. 작품 밖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특정 인물의 시각이라는 말이 바로 뭐라고? 위에서 우리가 봤던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그 중에서 서술자가 특별히 어떤 한 인물의 입장에서 이제 이 소설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이제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의 서술이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면 되고, 사실 이게 좀 어렵죠. 사실 다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시점들은 좀 그나마 비교적 이렇게 구별하기가 쉬운데 얘 같은 경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시점 찾기라고 나와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자, 시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설을 읽어봤을 때 시점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야? 바로 이거야. 나. 그렇죠. 소설 안에 나라는 게 등장하느냐, 안 등장하지 않느냐를 먼저 봐야 돼. 그렇다고 해서 뭐 소설을 뭐 몇 페이지를 읽어야 하느냐 그건 아니고 보통 한두 페이지 안에 나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 있으면 1인칭. 나가 없고 앞에 위에처럼 뭐 원구는 동옥이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러면 3인칭. 자, 나가 있어요. 나가 있는데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자기가 보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럼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인칭 시점. 나가 등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 등장인물들, 다른 인물들의 내면을 알고 있느냐? 만약에 알고 있다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겠죠. 그쵸? 싱처럼. 근데 이제 내 속마음은 잘 모르겠어. 그러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라는 거. 예. 이렇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바로 이거야. 나가 등장하느냐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8페이지. 자, 초성 힌트 나와 있죠? 작가를 대신해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 누구라고? 그렇죠. 서술자. 뭐 이거 너무 쉽죠? 서술자. 자, 작가의 허구적 대리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서술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소설을 바라보는 관점, 이걸 뭐라고? 그렇죠. 시점이라고 한다. 작품 밖의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 나왔죠?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할 때 서술자가 속마음에 들어간 그 특정 인물을 누구라고 한다고? 그렇죠. 초점하자. 초점하자라고 한다. 자, 2번. 자, 아까 나왔던 그였죠? 예, 아이고. 자, 나가 존재하느냐. 그렇죠? 예. 118페이지에서 그렇죠. 나가 등장하느냐가 이제 첫 번째 문제에 나왔었죠. 자, 예, 아니오로 쭉 나왔어요. 자, 그럼 볼까? 자, 예면 1인칭이고요. 그렇죠. 자기에 관한 이야기가 중심인가? 네 했어. 내가 내 이야기 했어. 그럼 이거 뭐죠? 기억? 그렇죠. 1인칭 주인공 시점. 자, 내가 나오는데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본 걸 얘기해. 그러면 1인칭 관찰자 시점. 자, 이번엔 나는 등장하지 않아요. 나는 등장하지 않아. 그럼 3인칭 시점이라고 그랬죠? 자,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면을 모두 알고 있어. 내면. 등장인물들의 생각을 모두 알고 있어. 네 하면 뭐야? 신과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 자, 등장인물의 내면은 모르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3인칭 관찰자 시점. 네. 이거 이렇게 4개 구별하는 거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각각의 4개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밑에를 볼 건데, 자, A 볼게요.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자, 주인공의 내면 세계, 주인공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독자에게 친근감을 준대요. 자, 이건 뭐야? 그렇죠. 주인공이 아무래도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잖아. 그렇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B를 볼게요. 서술자가 작가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하며 독자의 상상력이 제한해. 자, 서술자가 작가의 의도를 직접 드러내기도 한대. 그러니까 작가가 생각하기에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독자가 뭔가를 상상하는 게 조금 제한될 수 있어. 그 뭐라 그랬죠? 그렇죠. 전지적 작가 시점. 자, C. 작품 밖의 서술자가 관찰자의 위치에서 독자의 적극적인 상상력을 보낸다.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여준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이겠죠. 자, D. 나가 나오는데요.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야. 그래서 독자에게 긴장감과 신비감을 준다. 그렇죠. 1인칭 관찰자 시점이겠죠. 네. 뭐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소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태준의 달밤이라는 소설인데요. 네. 자,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죠? 앞부분의 줄거리 아주 아이고. 앞부분의 줄거리 아주 중요하다라고 했죠. 네. 자, 사대문 안에서 살다가 성북동으로 이사 온 나는 왔어. 나 나왔어. 나 나오면은 뭐라고? 그렇죠. 1인칭 시점이야. 1인칭 시점인데 1인칭 시점은 두 가지였죠.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거. 내가 주인공 따로 있어서 주인공 이야기를 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이사 온 나는 신문 보조 배달부인 황수건이라는 인물을 만나면서 이곳이 시골임을 실감하게 된다. 나는 정식 배달부가 소원이라던 황수건이 이제 그 신문 배달부인데 아마 보조 배달부잖아? 근데 이제 정식 배달부가 소원이었나 봐. 황수건이 급사는, 학교에 그러니까 수희 아저씨 같은 거야. 그 학교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해주는 급사로 다니던 학교에서마저 쫓겨나 형님 집에 얹혀 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아, 그러니까 이제 황수건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 직장도 잃고, 그 다음에 이제 집도 아마 이제, 집에서도 집도 이제 잃고, 그래서 형님 집에 얹혀 살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다. 자, 근데 우리가 앞부분 줄거리만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지금 나라는 거는 사대문 안에서 살다가 성북동으로 이사 왔다라는 정보 하나밖에 없어. 그렇죠. 나에 대해서는. 자, 근데 황수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보가 이만큼 있잖아. 보조 배달부였는데,
그 다음에 정식 배달부라는 게, 이 사람의 소원은 정식 배달부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쫓겨났고, 그 다음에 형님 집에 얹혀 살게 되었다. 그래서 황수건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많지만, 나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소설은 내가 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누구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그렇죠. 황수건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소설은 무슨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렇죠.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 계속 읽어볼게요. 자, 나는 그날 그에게, 여기서 그는 누구겠어? 황수건이겠죠? 지금 두 사람밖에 안 나왔으니까. 나는 그날 그에게 돈 3원을 주었다. 이제 시대적 배경이 지금하고 몇십 년 전이니까 3원도 이제 큰 돈이었던 거야. 3원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산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참외 장사라도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직업을 잃었으니까 도와준 거네. 그렇죠. 나는 도움을 준 거죠. 네, 참외 장사를 아마 하고 싶었었나 봐. 자,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주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그냥 빌려준 거죠. 그래서 혹시 돈이 안 남으면 뭐 참외 장수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쓰고 돈이 남지 않아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뭐야? 내가 도와준 거죠. 그렇죠? 도와준 거죠. 자, 그는 삼원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라는 이, 그, 행동은 내가 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보니까 알 수 있지만, 그렇지만 사실 이 사람의 이 행동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나는 모르죠. 이 사람이 이 마음이 어떤지. 근데 우리는 알잖아. 뭐 어떻다는 거야? 그죠? 너무 감사하고, 그쵸? 너무 기쁘고, 예, 뭐 이런 거겠죠. 자기에게 장사할 돈을 빌려주니까 고맙고, 그리고 또 장사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튿날 선생님 잡수시라고 비쇼 하고 참외 3개를 갖다 주고 갔대요. 자, 이 황수건의 이 행동은 뭐야? 그렇죠. 감사함, 고마움의 표시겠죠. 그렇죠. 예. 근데 나는 어쨌든 이 사람의 행동만 관찰해서 알려주는 거니까. 자,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씬하지 않았다. 왜 안 했는지 모르죠. 그렇죠. 내가 알 수 없는 거니까. 들어보니 참외 장사를 해보긴 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야.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본 건 아니고, 내가 이제 들은 내용을 이제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들으니까 이제 참외 장사를 하긴 했나 봐. 그런데 이내 장마가 들어 미천만 까먹었고, 손해보고 이제 결국은 이제 뭐 망한 거죠. 그쵸.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던 것이었다. 이 황수건의 이제 부인이 도망을 갔나 봐. 그렇죠? 네. 저희끼리 금술은 괜찮을까? 여기서 저희라는 것은 황수건과 그의 아내겠죠. 황수건과 그 아내가 금술은 괜찮았대. 그러니까 뭐 둘이 사이는 나쁘지 않았나 봐. 그런데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이 동서는 아까 이 앞부분 줄거리에서 이 황수건이 형님 집에 얹혀 살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황수건 형에게도 부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황수건 형의 부인이 있는데 황수건 형의 부인과 황수건의 부인 사이가 동서지간이거든요. 동서 사이야. 근데 아마 그 형의 부인이 하고 황수건 아내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나 봐. 그래서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예.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런 들은 거지.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이제 보름 만에 황수건이 우리 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왔다. 그는 번긋거리며 선생님 잡수라고 사왔습죠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이제 그러고 있는데 웬 사람 하나가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수건이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그쵸. 왜 그런지는 몰랐죠. 그렇죠? 예.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며 꼼짝 못하고 끌려 나갔다. 자,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온 것을 직각하였다. 이제 뭐 깨달았다. 그런 얘기겠죠. 왜냐하면 이제 포도를 들고 오자마자 누군가가 와가지고 잡아갔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쫓아나가서 이제 뭐 아마 매를 맞고 있나 봐. 그러니까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대신 물어주었죠. 자, 포도값을 물어주고 나니까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아마 이제 좀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아마 그래서 가지 않았을까요?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는. 나는 그 5송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아껴 먹었어. 그쵸. 그 황수건을 생각하면서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하나를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보며 먹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태준의 달밤이라는 소설은 나중에 나가 황수건을 또 보게 돼요. 어느 밤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달밤에 황수건이 보는데 황수건이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가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이제 이 소설이 끝이 나는데 우리가 이것만 봤을 때 이 나라는 사람의 성격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거기 밑에다 한번 적어볼까? 자, 나라는 사람은 어떤 성격? 딱 봤을 때 어땠죠? 그죠. 남을 도와주기를 잘하는 사람. 그렇죠. 도와주는 것을 잘하는 사람. 그렇죠. 황수건하고 뭐 엄청 친하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황수건하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이 사람에게 삼원도 빌려주고, 포도값도 대신 내주고, 그래서 남을 도와주기를 좋아하는, 이게 좀, 이렇게 도와주는 마음이 있는, 착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 황수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황수건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야. 그렇죠. 뭔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은 했어. 그렇죠. 노력은 했는데 잘 됐어, 안 됐어? 그렇죠. 잘 안 된 거죠. 잘 안 됐어. 그리고 또 자기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은혜를 갚으려는 사람. 은혜를 갚으려는 사람. 그쵸? 예. 그런데 그 은혜를 갚는데 이제 이렇게 훔쳐와서 은혜를 갚은 거죠. 그렇죠. 이제 고마운 마음을 포도를 훔쳐와서.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어리숙한 사람이지. 예, 좀 바보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착한 사람. 그렇지만 막 미워. 그런데 나가 황수건을 대하는 태도 어때? 어유, 저 미련한 사람. 어유, 저 바보. 어유, 뭐 이런 게 아닌 거 알겠죠? 이런 느낌이 아닌 거. 이 사람이 나는 황수건이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잘 안 되고 어쨌든 나름 그렇게 자기한테 잘해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 다 안단 말이야. 비록 이 사람이 이렇게 뭐 사실은 이렇게 훔쳐와서 이렇게 선물하는 거는 정말 좀 바보 같은 짓이지만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좀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좀 더 안쓰러워서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 황수건에 대해서 어떤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요 소설인데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참고하여 이 글의 시점을 쓰시오 했어요. 서술자가 작품 안에 등장하는가? 작품 안에 등장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나가 등장하느냐를 살펴보라고 했잖아. 나가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네, 작품 안에 등장했어. 오케이. 자,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가 아니면 다른 인물의 이야기를 하는가? 지금 내가 내 이야기 하는 거야? 아니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잘 안 나왔어.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황수건이란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알게 됐잖아. 그렇죠. 다른 인물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글의 시점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 그렇죠.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2번. 황수건이란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나가 관찰하고 있는 대상이다. 그렇죠. 맞고요. 2번. 나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참외도 갖다 주고 그다음에 막 포도 물론 훔쳤지만 포도도 갖다 주려고 하고 네. 그러니까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나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우리 봤잖아. 아까 나가 황수건에 대해서 느끼는 마음은 뭐라고?
아유, 안 됐다. 참, 이런 마음인 거잖아. 연민의 마음이라 했죠? 비판적인 시각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4번. 보통 사람보다 모자라지만 순박한 사람이다. 그렇죠. 우리가 그것 좀 느낄 수 있겠죠? 장사에 실패하고 아내가 도망가는 아픔을 겪는다라고 앞에 나왔습니다. 자, 3번. 자, 이 글의 시점이 지닌 특징. 자, 이 글의 시점이 뭐라고 그랬지? 그렇죠.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그랬잖아.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지닌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라고? 예. 자, 독자가 딱히 상상력이 필요 없어. 상상력이 필요 없다는 거는 다 설명을 해준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다 설명을 해준다는 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고요. 자, 2번. 서술자가 다른 인물의 속마음까지 알고, 아니죠. 우리가 나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여기서 나라는 사람이 서술자잖아? 그런데 나라는 사람이 황수건의 마음은 몰라. 이 사람이 참외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포도를 가져온 거는 알지만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는 몰라. 그렇지. 속마음까지 알고 서술하지 못해요. 자, 3번. 서술자가 자신의 주관을 배제? 아니죠. 1인칭 시점은 내가 어쨌든 나오는 거잖아. 내가 내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본 걸 전하든지 하지 어쨌든 내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주관을 배제하는 건 아니겠죠. 자, 4번.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느낌이죠. 자신의 이야기? 아니죠. 그렇죠. 자신의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럼 답은 5번이겠네. 독자가 나의 서술을 통해 인물의 여기서 같으면 황수건이겠지? 인물의 심리를 추측해야 돼. 이제 이 나가 서술한 걸 통해서 황수건이라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겠구나 하고 우리가 이제 추측하면서 이 소설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독자에게 긴장감을 준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은 댓글로 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과제가 있어요. 어떤 과제냐면, 자, 여기 지금 119쪽부터, 그 다음에 121쪽까지 해서, 그 소설 세트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그렇죠. 도수 세트가 두 개 나왔는데, 자, 아까 선생님이랑 달밤 소설을 풀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이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 그리고 그 인물들, 일단은 먼저 어떤 시점인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인물들이 나와 있는지를 파악해서 여러분이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각자 문제를 풀고 이 문제를 푼 부분을, 그래서 여기다 반드시 표시해야겠지. 그렇죠. 여기다가 표시를 하고 인물들에다가 다 동그라미를 치고 그렇죠. 그리고 인물들의 생각, 인물들의 마음 뭐 이런 것들에 또 표시를 해주고 자 인물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인물들의 마음, 생각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밑줄을 치거나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소설 두 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문제를 푸는데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예. 그리고 소설도 이게 전편이 아니라서 여러분이 뭐 전체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부분만 읽어도 어떤 것인지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고 그리고 이 문제 푼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서 국어 과제에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소설에서 중요한 서술자에 대해서 배웠어요. 서술자. 작가의 생각을 대신 말해주는 작가의 허구적 대리인이라고 하는 서술자가 있고요. 이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느냐, 또 작품 밖에 있느냐, 그 다음에 등장인물들의 생각을 다 아느냐, 아니면 모르느냐에 따라서 시점을 4개로 나눈다라는 거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초점하자라는 거 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서술자가 특정한 인물, 특별한 어떤 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또 전달해 주는 걸 초점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크게 이렇게 배웠던 것들 잘 기억해 보고 문제도 잘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채점을 하고 그리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해설지를 보고 틀린 부분이 왜 틀렸는지 거기다가 설명을 잘 적어 놓으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도 수업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